밥값을 함부로 내는 사람은 관계도 함부로 잃는다. 항상 계산하는 사람이 결국 가장 먼저 계산당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눈을 감아보세요. 지난 한 달 사이 누군가와 밥을 먹었던 날을 떠올려 보십시오. 식사가 끝나고 계산서가 테이블 위에 놓였을 때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지갑을 여셨습니까? 아니면 잠깐 머뭇거리다가 상대가 움직이기 전에 먼저 카드를 내미셨습니까? 혹은 내가 안 내면 어색할 것 같아서, 내가 내야 어른답게 보일 것 같아서, 그 이유가 무엇이든 오늘 이 이야기는 그 순간을 살았던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돈을 아끼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밥값을 내는 게 옳다 그르다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이 작은 행동 하나 안에 우리가 노후를 어떻게 살고 있는지, 관계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걸 함께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60대 중반을 넘기면 삶의 무게중심이 이동합니다. 아주 서서히, 그래서 알아채기 어렵게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멈추고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지고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연락이 조금씩 뜸해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변화를 애써 외면하며 예전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일할 때 하던 대로, 누군가의 상사였을 때 하던 대로, 자녀를 키울 때 하던 대로, 그 하던 대로가 노후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갉아먹고 있다는 걸 우리는 어렴풋이 알면서도 잘 인정하지 못합니다. 아직 채널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이런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나눌 겁니다. 자, 이제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 밥 한 끼, 별것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사람의 관계란 것이 이상하게도 밥상 앞에서 가장 솔직하게 드러납니다. 누가 먼저 일어나 계산하는가? 누가 지갑을 여는 척만 하는가? 누가 한마디도 없이 핸드폰만 보다 나오는가? 그 작은 장면들 안에 관계의 진짜 온도가 담겨 있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면 삶의 구조가 크게 달라집니다. 수입의 흐름이 바뀌고 사회에서 내가 차지하던 자리가 사라지고 하루의 밀도가 달라집니다. 그 달라진 삶 속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이 바로 이 밥값입니다. 예전엔 당연하게 냈던 밥값이 어느 순간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드러내지 못합니다. 오랜 체면 때문에, 굳어버린 습관 때문에, 혹은 내가 안 내면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불안 때문에, 그 불안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밥값을 함부로 계산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관계를 돈으로 유지하려 하거나 거절을 두려워하거나 아직도 내가 어른이니까 내야 한다는 체면이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 패턴은 결국 하나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가진 것은 생각보다 빨리 소진되고 관계는 생각보다 훨씬 오래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 오늘은 그 결과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상 내는 사람이 가장 쓸쓸해진다. 박상호 씨는 올해 72살입니다. 30년 가까이 중소기업 영업 임원으로 일했고 그 세월 내내 밥값은 자신의 몫이었습니다. 후배들과 삼겹살을 먹어도, 동창들과 생선구이 집에 가도, 아들 가족이 명절에 올라오면 어김없이 한정식집 예약은 상호 씨가 했습니다. 그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웠습니다. 내가 형이니까, 내가 선배니까, 내가 아버지니까. 사람들은 그를 좋아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은퇴하고 첫 해는 모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은퇴 기념 식사,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
명절 가족 모임. 상호 씨는 여전히 계산했습니다. 여전히 어른이었고 여전히 자신이 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동창 모임 날짜가 문자로 오던 게 어느 순간부터 단톡방 알림으로만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확인은 됐는데 답장이 없다는 표시만 남고 모임이 어느 식당에서 몇 시에 끝났는지는 나중에 사진으로 올라왔습니다. 회사 후배들은 명절 문자 하나로 1년을 때웠습니다. 아들은 바쁘다고 했고 며느리는 늘 아이들 핑계였습니다. 상호 씨는 어느 겨울 저녁 혼자 밥을 먹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밥을 얻어먹은 게 언제였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떠올려도 그날 저녁 그의 밥상은 냉장고에서 꺼낸 묵은지 하나와 전날 남긴 밥이었습니다. 혼자 먹기엔 너무 조용한 부엌이었고 수저를 놓고 나서도 한참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늘 내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아무도 그에게 내주지 않았습니다. 관계가 처음부터 그렇게 설정되어 있었으니까요. 상호 씨가 내는 자리, 상호 씨가 이끄는 자리, 그 역할이 사라지자 그 자리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밥값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로 자리를 잡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한쪽이 계속 내면 그건 식사가 아니라 대접입니다. 대접받는 사람은 편하지만 그 편함이 오래되면 감사함을 잊습니다. 그리고 대접이 사라지면 자리도 함께 사라집니다. 밥을 함께 먹는다는 건 서로 번갈아내는 관계여야 오래갑니다. 두 번째, 돈이 바뀌면 관계의 색깔도 바뀐다. 그러나 진짜는 남는다. 김미수 씨는 68배 남편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했고 살아있을 때는 두 분이 함께 사람들을 대접했습니다. 친척 모임, 오랜 지인과의 점심, 동네 부녀의 자리. 미수 씨는 선뜻 계산하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넉넉하다고 따뜻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유산 정리를 하면서 예상치 못한 빚이 드러났습니다. 보증 문제였습니다. 오래전에 서준 도장 하나가 조용히 쌓여 있었습니다. 미수 씨는 아파트 한 채를 정리했고 작은 임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 과정이 6개월쯤 걸렸습니다. 그 6개월 동안 연락이 온 사람이 몇이나 됐을까요? 한 명이었습니다. 딱 한 명.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 윤순이. 순이는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와서 미수 씨와 함께 이삿짐을 쌌습니다. 손때 묻은 그릇을 신문지에 싸고 책들을 박스에 담으면서 중간중간 말도 없이 그냥 같이 있어줬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편의점에서 김밥을 사왔습니다. 새집 바닥에 앉아 둘이 나눠 먹으면서 순이가 말했습니다. 야, 그 사람들 연락 안 오지? 그럴 줄 알았어. 나는 내가 뭘 사줬던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내가 좋았거든. 미수 씨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김밥을 손에 든 채로. 그 후 미수 씨는 조용히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부녀의 모임에서 발을 뺐고 친척 경조사는 꼭 가야 할 곳만 갔습니다. 대신 순이와 또 다른 오래된 친구 한 명과 달마다 한 번씩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면서 냈습니다. 누가 내도 아무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진짜 관계였습니다. 노후에 필요한 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밥값이 없어도 옆에 있어주는 사람 단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자녀에게 항상 내주면 어느 날 당신의 부탁이 가장 무거워진다. 이 이야기가 오늘 원고에서 가장 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조심스럽게 하겠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 아파트에 사는 이정훈 씨.
70살. 전직 공무원 출신으로 퇴직 후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슬아의 아들 하나, 딸 하나. 아들은 수도권에서 맞벌이를 하고 딸은 남편 직장을 따라 지방에 삽니다. 정훈 씨는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성실했고 자녀 앞에서 어려운 내색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 가족이 한 달에 한 번 오면 근처 갈비집을 예약했고 딸이 아이들 데리고 올라오면 백화점 식당을 잡았습니다. 사위한테도 선뜻 냈습니다. 부모가 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녀들이 살기 힘든 세상인데 부모가 조금이라도 보태줘야 한다고. 아들은 처음엔 어색해하며 지갑을 꺼내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먼저 카드를 내밀면 그냥 뒀습니다. 2번, 3번 반복되자 아들은 더 이상 지갑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게 몇 년째 계속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정훈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오래 망설이다가 건 전화였습니다. 연금 외에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몇 달 전부터 무릎이 안 좋아 병원을 다니는데 치료비가 만만치 않다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요즘 많이 빠듯해요.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도 있고 불필요한 지출은 좀 줄이시면 안 될까요? 불필요한 지출. 정훈 씨는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알았습니다. 자신이 매번 냈던 그 갈비집, 그 백화점 식당.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핸드폰을 손에 든 채 서 있었다고 합니다. 거실 창문으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그 빛이 어디에도 닿지 않는 것 같았다고. 그날 이후 정훈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들한테도 딸한테도. 다음 달 아들 가족이 왔을 때도 여전히 갈비집을 예약했습니다. 부탁했다가 상처받는 것보다 그냥 내는 게 덜 아프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쓸쓸한 마음인지 이 글을 듣고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녀에게 항상 내어주는 부모는 아이러니하게도 자녀에게 가장 부탁하기 어려운 부모가 됩니다. 관계 안에서 역할이 고정되면 그 역할을 벗어나는 순간이 가장 힘들어집니다. 주는 사람이 받는 것을 요청하는 순간 그것은 어색함이 아니라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자녀에게도 부모에게도. 가끔은 자녀가 내게 하세요. 아들이 카드를 내밀 때 한 번은 받으세요. 딸이 밥값을 낼 때 고맙다고 하세요. 그 작은 순간이 관계를 수평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수평이 된 관계 안에서야 비로소 진짜 부탁이 가능해집니다. 4번째, 그 여행 사진 누가 계산했을까요? 복지관 오후 모임 혹은 오랜 친구들 점심자리. 누군가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줍니다. 지난달에 다녀온 일본 여행 사진, 벚꽃 아래서 찍은 사진, 깔끔한 료칸 사진, 온천 앞에서 환하게 웃는 사진. 사람들이 탄성을 지릅니다. 어머, 좋겠다. 우리도 가자. 목소리들이 밝아집니다. 그 자리에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한 명쯤 있습니다.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다니는데, 우리 자식들은 한 번도 데려간 적이 없는데, 나만 이렇게 사는 건가? 그런데 잠깐, 그 여행 누가 냈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그 아름다운 사진 속에서, 그 식사 자리마다, 그 료칸 체크인 앞에서 누가 지갑을 열었을까요? 혹시 이번에도 그분이 냈을까요? 친구들 앞에서 선뜻 언제나처럼 우리는 타인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보고 자신의 평범한 하루와 비교합니다. 그러나 그 빛나는 사진 뒤에도 누군가는 계산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행지에서도 식당에서도
기념일 저녁에도 밥값의 문제는 여행지에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사진이 그 피로를 가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 생각이 집에 돌아와서도 따라옵니다. 저녁 밥상 앞에서 잠들기 전 어두운 방에서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오늘 하루가 갑자기 초라해집니다. 비교는 처음부터 내가 질 수밖에 없는 게임입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손수 끓인 된장찌개 한 그릇, 어제 공원을 걸으며 봤던 목련 한 그루, 마트에서 사온 귤을 까먹으며 봤던 드라마 한 편. 그것들은 누군가의 료한 사진보다 못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오늘이 그냥 당신의 오늘인 겁니다. 그리고 그 오늘은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5번째, 당신 무릎이 망가지면 아무도 대신 걸어주지 않습니다. 최병철 씨는 74살입니다. 왼쪽 무릎이 1년 가까이 아팠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손잡이를 잡아야 했고 오래 걸으면 저녁에 무릎이 퉁퉁 부었습니다. 그런데도 병원을 미뤘습니다. 귀찮기도 했고 검사비가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어차피 나이 들면 다 아픈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달 아들 생일에 고깃집을 예약했습니다. 손자 입학 기념으로 백화점에서 책가방을 샀습니다. 친구 모임에서 제일 먼저 카드를 냈습니다. 무릎 치료는 다음 달로 미뤄졌고 다음 달도 미뤄졌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은 건 통증이 너무 심해 밤에 잠을 못 이루게 된 다음이었습니다. 의사는 연골이 많이 닳았다고 했습니다. 진작 왔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병철 씨는 진료실을 나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뭘 아꼈던 걸까? 남에게 쓴 돈은 아깝지 않았는데 정작 내 무릎 하나를 지키는 데는 그렇게 인색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 무릎이 망가지면 아무도 대신 걸어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쓰러지면 당신 밥값을 내주던 그 사람들도 없습니다. 결국 혼자 버텨야 하는 그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몸입니다. 60대 이후의 몸은 이전과 다릅니다. 근육은 매년 조금씩 빠지고 한 번 넘어지면 회복에 몇 달이 걸립니다. 수면이 얕아지고 소화가 느려지고 면역력의 탄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몸이 불편하면 마음도 좁아집니다. 그리고 몸이 무너지면 어떤 관계도 어떤 식사 자리도 즐겁지 않습니다. 내 몸이 버텨줘야 누군가와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남에게 쓸 밥값의 절반을 오늘 내 몸에 써보세요. 미로운 검진, 좋은 식재료, 편하게 걸을 수 있는 신발 한 켤레. 그것이 노후의 진짜 투자입니다. 모든 관계의 시작은 내가 오늘 괜찮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잠깐 멈추겠습니다. 지금까지 5개의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마음 한켠에 조용히 닿으셨을 것이고 어떤 이야기는 조금 따끔하게 들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당장 뭔가를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딱 한 가지만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당신은 이제 달라져도 됩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달라지는 것이 이제는 당신에게 맞는 방식입니다. 평생을 내어주며 살아온 사람이 어느 날 조금 달라지면 이상하지 않을까? 자녀가, 친구가,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그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걱정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당신이 조금 덜 내도 관계를 끊을 사람은 애초에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조금 덜 내도 그냥 함께 앉아 있는 사람이 진짜 관계입니다. 다음번에 누군가와 밥을 먹고 계산서가 왔을 때 딱 한 박자만 기다려 보세요. 평소보다 2초, 3초만 더. 그 짧은 시간 안에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세요.
그 반응이 관계의 온도를 가장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자녀와 밥을 먹을 때 한 번쯤은 아무 말 없이 기다려 보세요. 자녀가 먼저 카드를 꺼내면 그냥 받으세요. 괜찮아. 내가 내게 하지 마세요. 자녀가 내는 그 순간 당신은 도움을 주는 부모가 아니라 함께 밥을 먹는 어른이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사진이나 자랑이 귀에 들어올 때 잠깐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어제 내가 좋았던 순간은 무엇인가? 그 질문이 비교 대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연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연습이 쌓이면 어느 날 문득 노후가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생을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저는 오늘 그걸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밥값을 내온 사람을 어리석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건 그 사람이 살아온 방식이고 그 시절의 온기였습니다. 다만 그 방식이 지금 이 노후에도 여전히 가장 좋은 방식인지는 조용히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관계 안에서 밥을 먹고 있는지가 앞으로의 노후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함께라서 좋은 사람과 드세요. 밥값이 누구 앞에 오든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되는 사람. 당신이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보고 있어도 편한 사람. 오래 앉아 있어도 시간이 아깝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당신의 노후는 충분히 따뜻합니다. 오늘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오늘 저녁 당신 자신을 위한 밥 한 끼를 차리세요.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당신이 먹고 싶은 것을 당신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조금 천천히, 조금 따뜻하게. 그리고 다음번에 계산서가 테이블 위에 놓이거든. 지갑 대신 잠깐 숨을 고르십시오. 그 짧은 숨 한 번이 당신의 노후를 바꾸는 시작입니다.